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도성 한복판 정승의 앞마당. 서슬 퍼런 칼날이 향한 곳은 나라를 망친 역적도 흉악한 살인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공 만복을 1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그의 아내, 소희의 목이었습니다. 보았느냐? 저 여자의 등 뒤로 일렁이는 9개의 그림자를. 권력자 김대감의 비릿한 외침과 함께 은빛 거울 요요경이 아내를 비추자 단아했던 여인의 형상 위로 짐승의 포효와 함께 9갈래의 꼬리가 흉측하게 솟구칩니다. 모두가 아내의 목을 베라 외치는 일촉즉발의 순간 만복은 칼을 높이 쳐듭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향한 곳은 아내가 아닌 자신의 머리에 얹힌 화려한 정승의 관이었습니다. 내 오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소. 가난한 나무꾼에서 일국의 정승이 된 사내, 그리고 그를 위해 천년의 도력을 바친 여우 여인. 이들의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랑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청년 나무꾼 만복이와 천년 여우의 운명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강원도 만수산의 동짓달은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칼바람은 날이 선 작두처럼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가며 마른 나뭇가지들을 핥히어 기괴한 곡소리를 내었습니다. 눈 덮인 산천은 달빛 아래 창백한 소복을 입은 듯 서늘하게 빛나고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나뭇가지에 쌓인 눈더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하며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추위 속에 20살 청년 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만복의 집안은 이 고을에서 호식보다 무서운 여식 가문이라 불리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조부가 하얀 여우에게 홀려 가산을 탕진하고 미쳐 죽었다는 소문은 주홍 글씨처럼 남겨져 만복의 등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 장터에 나타나기만 해도 여우 귀신이 붙은 놈이라며 발치에 소금을 뿌려댔고 그가 정성껏 해온 장작은 부정탄 나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만복의 삶은 얼음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과 같았습니다. 만복은 언손을 입가로 가져가 하마이너스하고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입김은 차가운 공기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집신 사이로 파고든 눈은 이미 발가락의 감각을 앗아간 지 오래였고 발을 뗄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눈이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낡은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뼈마디를 송곳처럼 찔러왔지만 만복은 지게 작대기를 꽉 쥐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오늘 나무를 넉넉히 해가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기일에 맑은 술한 사발이라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최씨 대감이 부모님 묘자리를 파헤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소자의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이 무쇠도끼가 제 마지막 숨줄기이니 제발 무사히 나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복의 가슴팍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날이 퍼렇게 선 무쇠도끼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무를 베는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쥐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탐욕스러운 최 씨로부터 부모님의 안식처를 지켜낼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기 기와집 마당에서는 사냥꾼 최 씨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만복의 가난을 미천 삼아 고리대금을 일삼는 자로 만복의 부모가 잠든 뒷산 묘자리를 뺏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에 만복이 그놈이 오늘 산에 올랐다지? 최 씨가 곰방대 끝에 재를 탁탁 털며 곁에 선 마름에게 물었습니다. 마름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감님. 새벽같이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허나 눈이 이리 쌓였으니
나무 한 짐이나 제대로 해오겠습니까? 내일이 기일이라는데 술은커녕 정한수 한 사발 올리기도 벅찰 것입니다요. 최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만복이 지날 길목에 특수 제작한 강철 덫을 수십 개나 놓아두었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핑계였으나 사실은 만복이 나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우 귀신 씌어 집안 망쳐먹은 놈 묘자리 하나 뺏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땅이 명당이라더군. 한양 김대감님께 상납하면 내 자식 벼슬길이 열릴 자리야. 만복이 그놈은 애초에 이 마을에 발붙일 놈이 아니었어. 최 씨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만복이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을 순간만을 기다리며 타오르는 화로 위에서 손을 비벼댔습니다. 한편 만복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땔감이 부족한 겨울, 남들이 손대지 않은 아름드리 나무를 찾아야만 했던 탓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의 공기가 기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적막함. 그 고요를 찢고 어디선가 끄으 하는 낮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름 끼치는 음성에 만복은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하라는 직감과 가보라는 연민이 만복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발길을 돌리는 대신 조심스럽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복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백여우 한 마리가 최 씨가 놓은 거대한 강철 덫의 뒷다리가 꽉 물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여우의 하얀 털은 이미 검붉은 피로 점점이 물들어 있었고 추위와 고통으로 인해 여우의 몸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뿌려진 선혈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을 내뿜으며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만복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우는 만복이 다가오자 마지막 힘을 다해 이빨을 드러냈으나 그 노란 눈동자에는 찰기보다 더 깊은 공포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눈망울을 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억울한 사연을 한가득 품은 사람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도 나처럼 세상이 쳐놓은 덫에 걸려버렸구나. 이 험한 산 중에 누가 이런 독한 쇠이빨을 박아두었단 말이냐. 만복은 여우의 다리 근처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우는 겁에 질려 만복의 소매를 물어뜯으려 했으나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여우의 눈가에 맺힌 눈보다 더 차가운 이슬을 말입니다. 만복은 최 씨의 덫을 풀려 했지만 강철로 된 덫은 장정셋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지렛대가 필요했습니다. 허나 주위는 온통 눈과 바위뿐 쓸만한 나무 막대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복의 손에 남은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무쇠 도끼뿐이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롭게 갈린 도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만복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도끼가 없으면 그는 내일 나무를 할 수 없고 빚을 갚지 못해 부모님의 묘를 뺏기게 됩니다. 그것은 곧 만복의 영혼이 죽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도끼가 부러지면 나는 끝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인데 이것을 잃으면 나는 최 씨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허나 저 짐승을 두고 가면 나는 평생 이 눈망울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정녕 사람의 도리인가. 만복은 결심한 듯 도끼를 거꾸로 잡았습니다.
가장 단단한 도끼날의 윗부분을 덫의 강철 이빨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흠- 기압과 함께 만복은 온 체중을 도끼 자루에 실었습니다. 팔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얼굴에는 붉은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 위로 떨어져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빠지직 강철과 무쇠가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 덫이 벌어졌습니다. 허나 그와 동시에 만복의 손에 가해지던 묵직한 반동이 사라졌습니다. 도끼날 한쪽이 뭉텅 부러져 차가운 눈 위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백여우는 다리를 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녀석은 곧바로 도망가는 대신 만복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눈 깜짝할 새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만복은 부러진 도끼를 품에 안고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산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와 그의 뜨거운 눈물을 말렸습니다. 지게에는 장작 대신 부러진 고철 덩어리만 실려 있었습니다. 허허, 너라도 살았으니 됐다. 어머니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도끼날은 부러졌어도 내 마음은 꺾이지 않았으니 말이다. 만복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최 씨와 그 일당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만복의 지게에 실린 부러진 도끼를 보자마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놈 보게. 나무를 해오라니까 도끼를 깨먹고 왔어? 여우 귀신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자, 보았느냐? 이놈은 이제 제 부모 묘도 못 지키는 불효자다. 당장 끌어내라. 최 씨의 명령에 장정들이 달려들어 만복을 진흙탕 속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역시 저 집구석은 여우 때문에 망할 팔자야. 만복은 피투성이가 된 채 부러진 도끼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배고픔과 통증을 잊으려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결인 듯 생시인 듯 방안 가득 은은한 산삼 향기가 퍼지더니 누군가 그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한 선비님, 그 깊은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머지않아 큰 복이 찾아갈 것이니 부디 상심하지 마십시오. 만복이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밖에는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도끼날이 달빛을 받아 묘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인연의 시작이었음을 가난한 나무꾼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만복의 멱살을 잡고 부모의 묘자리를 파헤치겠다 으름장을 놓던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징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밤낮으로 하인들을 다그치며 묘를 팔 곡괭이와 삽을 챙기게 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자마자 그 불길한 무덤을 걷어내리라. 호언장담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최 씨가 만수산 자락을 향해 말을 몰았을 때였습니다. 분명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더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최 씨의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는 평소 산에서 듣던 바람소리와는 전혀 다른 수천 명의 여인이 동시에 훌쩍이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가 채찍을 휘두르며 나아가려 하자 말은 겁에 질려 앞다리를 치켜들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안개 너머로 노란 불꽃 같은 눈동자 수십 쌍이 최 씨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으나 발밑에 닿는 감촉은 흙이 아니라
차갑고 축축한 짐승의 털 같았습니다. 어이쿠.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굴러떨어졌고 그 길로 벼랑 아래 가시던 불에 처박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된 최 씨는 사지가 뒤틀린 채 하얀 여우가 내 목을 조른다 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가 고열에 시달리며 방 안에 갇혀 지낸 6개월은 만복에게는 부모님의 안식처를 지킬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유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만수산 깊은 동굴 안에서는 짐승의 몸을 벗어던지려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살려준 백여우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천년 도력을 건 금기를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가슴 깊숙이 품어온 영롱한 여우 구슬을 입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동굴 벽을 타고 흐를 때마다 여우의 몸에서는 뼈가 어긋나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털이 한 올 한 올 빠지며 그 자리에는 발그레한 사람의 살결이 돋아났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은 가느다란 여인의 손가락으로 변해갔고 짐승의 주둥이는 앵두 같은 입술로 다듬어졌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통증의 여우는 동굴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자신을 위해 무쇠도끼를 부러뜨리던 만복의 투박한 손길과 눈 위로 떨어지던 그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며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중천에 뜬 어느 밤 동굴 안에는 짐승의 흔적 대신 은은한 약초 향기를 풍기는 단아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만복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옷자락을 적시고 찬바람이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만복은 낡은 창호지 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 탁 하며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어 파르르 떨고 있는 여인,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빗물은 달빛을 받아 구슬처럼 빛났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습니다. 만복은 그녀의 젖은 소매 끝에서 풍기는 서늘한 산삼향기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희는 만복이 내어준 거친 삼배옷을 갈아입으며 그의 해진 옷가지와 구석에 놓인 부러진 도끼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그날 이후 만복의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밥상을 차리면 거친 보리밥에서도 꿀맛 같은 단내가 났고 그녀가 마당을 쓸면 흙먼지 대신 향기로운 숲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함께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만복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소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복은 정성껏 끓인 숭늉 한 사발을 들고 소희 앞에 앉았습니다. 낭자,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여우 귀신 씨였다는 낙인이 찍힌 몸이나 낭자를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실하오. 마을 사람들의 고약한 입방아에 낭자를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부디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만복의 고백에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손이 만복의 거친 손바닥 위로 포개졌습니다. 그 감촉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비단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맞절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연회도 원한 금침도 없었으나 만복은 그날 밤 소희의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내자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뒤
소희는 밤마다 안방에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덜컥 규칙적인 배틀 소리가 산골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소희가 짠 비단은 햇빛 아래 내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물결처럼 출렁이며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비단결을 손끝으로 만져보면 살며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는 마치 누군가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만복은 이 신비로운 비단을 팔아 최 씨에게 진 빚을 단숨에 갚았습니다. 반면 몸을 추스르고 다시 만복의 묫자리를 탐내던 최 씨에게는 가혹한 응징이 뒤따랐습니다. 최 씨가 만복의 집을 수색하려 장정들을 모아 대문을 나선 순간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내려와 그들의 머리 위를 맴돌며 배설물을 쏟아내고 눈을 쪼려들었습니다. 최 씨의 곳간에서는 쌀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그가 아끼던 말들은 밤마다 여우의 울음소리에 놀라 미쳐 날뛰다 죽어나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가세가 기울어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물을 모은 소희는 만복에게 새 도끼 대신 가장 질 좋은 벼루와 붓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제 무거운 지게는 내려놓으십시오. 서방님이 그날 부러뜨린 도끼는 제 생명이었으나 이제 서방님이 쥘 붓은 세상을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만복은 처음 붓을 쥐었을 때 손가락이 뒤틀리는 고통과 글자가 검은 벌레처럼 꿈틀대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옆에서 먹을 갈아줄 때마다 묵향 속에 섞인 아내의 서늘한 기운이 만복에 달아오른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만복은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터져 나오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만복의 투박했던 얼굴은 고결한 선비의 기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그의 문장은 벼루 위에서 용이 승천하듯 힘차졌습니다. 소희는 그런 남편을 위해 눈처럼 하얀 비단 도포를 지었습니다. 도포를 입어보는 만복의 손끝에 닿는 감촉은 10년 전 그 눈밭에서 쓰다듬었던 100여우의 하얀 털처럼 보드랍고도 시렸습니다. 이제 만복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만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희는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보름달빛을 받은 그녀의 그림자는 9갈래로 길게 갈라져 마당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느새 벌써 이야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만복 서방님과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치 않으신지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로 귀한 흔적을 남겨주셔요. 구독을 눌러 저와 깊은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더 애달픈 사연으로 보답하겠사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복과 소희의 운명적인 그 눈밭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만복이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고향 만수산으로 돌아오던 날, 온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만복을 여우 귀신 씌운 놈이라 비웃던 이들은 담장 뒤로 숨기 바빴고 소희는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남편의 장원급 제복을 어루만졌습니다. 만복은 그 길로 소희와 함께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가마가 숭례문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를 지날 때만 해도 만복은 아내와 함께할 도성 생활이 만수산의 오두막보다 더 따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성의 영화는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만복이 조정에 출사하여 정무를 돌보기 시작하자 도처에서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산골 나무꾼 출신이 어찌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단 말이냐는 사대부들의 수군거림은 만복이 정승의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희의 따뜻한 밥상이 그를 위로했으나 대궐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를 감싸는 공기는 만수산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비정했습니다. 만복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도 가끔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그 평화로운 가난을 그리워하며 홀로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시각 도성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김대감의 사랑채에서는 음습한 계략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만복의 강직함이 자신의 비리 장부를 건드릴까봐 밤낮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만복의 집 주변에 첩자들을 심어놓고 만복의 아내 소희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대감님, 기이한 일이옵니다. 이 정승의 처는 도성에 발을 들인 지 10년이 지났으나 주름 하나 없이 처음 보았을 때의 그 눈부신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그 집 마당에서는 보름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오른다 하옵니다. 첩자의 보고를 들은 김대감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만복을 파멸시킬 단초로 삼았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약방의 의원들을 매수하여 도성 우물에 기묘한 약초를 풀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도성 백성들이 하나둘씩 얼굴이 창백해지며 검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이 혼란을 틈타 대궐로 향했습니다. 조정의 근정 전 임금은 깊어지는 환우와 백성들의 괴질 소식에 수척해진 얼굴로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무거운 걸음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전하, 도성에 번지는 이 괴질은 단순한 병이 아니옵니다. 요사스러운 요물이 궁궐지척에 깃들어 나라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는 징조이옵니다. 특히 이 정승의 철을 보시옵소서. 어찌 사람의 가시버시가 세월을 비껴가며 저토록 요염한 미모를 유지한단 말이오? 필시 저 여자가 짐승의 둔갑술로 전하와 이 나라를 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임금은 처음엔 만복을 신뢰하며 김대감을 꾸짖었습니다. 이 정승은 과인의 충신이다. 어찌 그 안주인을 모함하느냐. 그러나 김대감은 미리 준비한 하얀 여우 털 한 뭉치를 쟁반에 받쳐들고 나아갔습니다. 전하, 이것은 이 정승의 침소 아래서 발견된 짐승의 털이옵니다. 또한 괴질로 죽어간 백성들의 가슴에는 여우에게 핥힌 듯한 발톱 자국이 선명하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하였는데 도성 저작거리에는 이미 이 정승이 여우에게 홀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노래가 퍼지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쟁반 위에 하얀 털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대감이 매수한 가짜 목격자들이 줄지어 들어와 밤마다 정승댁 담장 위로 꼬리 9 달린 짐승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쏟아내자 임금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임금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어명을 내렸습니다. 내일 밤 요물을 식별하는 청나라의 보물 요요경을 들고 이 정승의 집으로 가라. 만약 그 거울 앞에서 요물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이 정승 또한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승 가옥의 뒷마당 대숲에서는 소희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악 까악 하는 불길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영롱한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까마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악 끽 가악하는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그저 거친 짐승의 소리였겠으나 소희의 귀에는 그것이 선명한 정갈로 들려왔습니다. 검은 뱀 같은 인간이 독을 풀었다. 내일 밤 은빛 거울이 너의 꼬리를 비출 것이다. 만복의 서재 아래에 대역죄를 적은 서신이 숨겨졌다. 까마귀의 날카로운 경고가 끝나자마자 담장 너머 숲속에서는 들개들이
일제히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도성 전체를 에워싸듯 지저댔습니다. 소희의 눈동자가 푸르게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김대감이 만복을 영모로 몰아넣기 위해 쳐놓은 덫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그 길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만복이 잠든 사이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공기처럼 움직여 서재 바닥 모서리를 더듬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김대감의 첩자가 몰래 숨겨둔 북방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위조 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서신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거짓 문장이 적힌 종이는 순식간에 차가운 재로 변의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았습니다. 서신을 없앤다 해도 내일 들이닥칠 요요경의 빛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그 뒤로 비치는 9갈래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한양 도성에는 사람의 숨결마저 얼려버릴 듯한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만복은 김대감의 서늘한 기운이 집안을 옥죄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푸른 빛이 만복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방 문턱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평소 아내를 믿었으나 도성에 도는 흉흉한 소문과 임금의 차가워진 눈빛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복이 문구멍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영혼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으나 소희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은 형광처럼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있는 것은 단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꼬리가 9개나 달린 거대한 백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앞발 사이에 주먹만한 크기의 영롱한 여우 구슬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 자신의 기운을 구슬에 불어넣으며 혀로 구슬을 아주 부드럽게 핫고 있었습니다. 구슬이 빛날 때마다 만복이 10년 동안 공부하며 마셨던 그 신비로운 산삼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만복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 눈밭에서 살려주었던 여우,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배를 짜던 아내의 얼굴이 겹쳐지며 만복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임자 당신이 정말로 짐승이었단 말이오? 만복의 절박한 혼잣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명을 받드시오. 이 정승대감, 지금 당장 요요경 앞에 서시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김대감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관군이 횃불을 치켜들고 정승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붉은 불꽃은 안개 속에서 섬뜩하게 일렁였고 김대감은 승리감에 취한 눈빛으로 요요경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관군들이 소희의 방문을 거칠게 발로 차부쉈고 만복은 비틀거리며 아내와 관군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소희는 다시 여인의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이 요요경을 소희에게 비추자 거울 안에서 9개의 꼬리가 요동치며 포효하는 환상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았느냐? 저것이 나라를 망치는 요물이다. 당장 저 요물의 목을 베어라. 서슬 퍼런 칼날들이 일제히 소희의 목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만복은 그 칼날들 사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승의 관인이 들려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부러진 도끼날의 무게가 다시금 묵직하게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정승 가옥의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며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진 굵은 빗방울은 마당의 진흙탕을 파헤치며 튀어 올랐고
횃불의 붉은 불꽃은 습기 머금은 바람에 치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아래 칼을 든 관군들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일국의 정승으로서 만인이 우러러보던 만복의 화려한 관복은 이미 빗물에 젖어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치켜든 요요경 속에서 소희의 9고리가 요동치는 것을 목격한 관군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물이다. 진짜 요물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고 수십 자루의 칼날이 일제히 소희의 가녀린 목을 향해 좁혀왔습니다. 소희는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창백해진 얼굴로 오직 남편 만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속눈썹 사이로 고인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깊은 눈망울은 20년 전 만수산의 그 눈보라 속에서 보았던 가련한 여우의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에서는 진한 치약 냄새 뒤로 숨겨진 비릿한 피 냄새와 탐욕의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김대감은 만복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뱀의 혓바닥처럼 서늘한 목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이 정승, 자네가 어찌하여 이토록 무지한가? 내 일찍이 자네 철을 의심했네. 도성 땅에 발을 들인 지 10년이 넘도록 주름 한 줄, 흰머리 한 가닥 생기지 않는 여인이 어찌 사람이겠나? 사람의 가시벗이라면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시들기 마련이거늘 저 여자는 10년 전 그 눈부신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 필시 짐승의 둔갑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지. 청나라 황실에서 얻어온 이 요요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네. 자, 이제 이 칼을 들어 요물의 목을 치게. 그래야 자네의 충심이 증명될 것이고 자네의 목숨 또한 보존될 것이네. 김대감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서슬 퍼런 단검을 뽑아 만복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빗물 섞인 진흙 바닥에 떨어진 단검이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만복은 그 차가운 칼날과 소희의 애처로운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만복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명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이 칼을 들어 아내를 베었을 때 얻게 될 부귀영화와 그녀를 지켰을 때 마주할 죽음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정승의 집무실이 아니라 10년 전 만수산 오두막의 쌉싸름한 약초 향기와 아내가 밤새 배를 짜며 내던 규칙적인 기계 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아 20년을 헌신했는데 사람이 되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내 어찌 정승이라 자처하며 백성을 논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단검을 집어드는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단검을 쥐는 아기 힘은 도끼 자루를 잡을 때처럼 단단했습니다. 김대감의 입가에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가 번지는 찰나 만복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소희가 아닌 자신의 머리에 정갈하게 얹혀있던 정승의 관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챙그랑. 정승의 위엄을 상징하던 옥관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진흙탕 속을 뒹굴었습니다. 관군들과 김대감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만복은 빗물에 젖은 관복의 가슴팍을 거칠게 뜯어내며 소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감, 여기 당신이 그토록 탐내던 정승의 관과 도포가 있소. 나는 오늘 이 화려한 껍데기를 버리고 나의 아내 소희와 함께 가련한 나무꾼으로 돌아가겠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귀를 탐하며 백성들의 우물에 독을 푼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탈을 쓴 짐승이 아니오?
만복의 일깔은 장대비를 뚫고 마당 전체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감은 분노로 인해 얼굴이 갓 잡아 올린 문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쳤구나. 저놈이 요물에게 홀려 기어이 나라를 배신하는구나. 당장 저 두 놈의 목을 베어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군들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희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은 밤 숲속에서 타오르는 도깨비불처럼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여우구슬을 꺼내 허공으로 띄웠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마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빗줄기는 공중에서 멈춘 듯 정지했고 소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자 어디선가 수천 마리의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도성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김대감이 숨겨두었던 추악한 진실들이 그 푸른 빛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우물에 독을 풀던 김대감의 하인들, 만복의 서재에 위조서신을 숨기던 첩자의 손길이 마치 환영처럼 관군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겨눈 칼날이 정당한 것인지 혼란에 빠졌고 김대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요요경을 놓쳐버렸습니다. 거울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깨진 거울 조각마다 김대감의 겁에 질린 일그러진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여우구슬의 기운을 도성 전체로 퍼뜨렸습니다. 그 빛은 괴질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 도끼를 씻어냈으나 천년의 도력을 담은 구슬은 서서히 빛을 잃으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소희의 형체도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저의 업보를 녹였으나 요물로서 인간사에 끼어든 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희의 몸이 눈부신 하얀 안개로 변해 만복의 팔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임자, 소희야, 가지 마오. 하지만 소희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하얀 여우의 형상이 되어 만수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만복이 버린 정승의 관과 찢어진 관복, 그리고 소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서늘한 산삼 향기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낙엽이 10번을 지고 겨울 눈이 10번을 녹아 산천을 적셨습니다. 정승 만복은 그날 이후 관직을 버리고 호련히 사라졌고 김대감은 자신의 죄가 밝혀져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강원도 만수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묵직한 무쇠도끼질 소리가 정막을 깨웠습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중년의 사내가 땀을 닦으며 나무를 마친 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내는 이제 정승의 인장 대신 나무 도끼를 쥐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양의 집무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셔요? 오두막 마당에서 놀던 대여섯 쌀배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달려와 사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소희를 닮아 백자처럼 희고 눈동자는 만복을 닮아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숲의 공기를 타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툇마루에는 여전히 달빛처럼 고운 안색을 지닌 소희가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여우구슬을 잃고 평범한 인간 여자가 되어 만복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는 그녀의 손길에는 사람의 따뜻한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만복과 소희는 마당가에 앉아 만수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강아지와 뛰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임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일까봐 가끔 두렵소. 부귀영화도 정승의 자리도 다 부질없구려. 이렇게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흙을 밟고 사는 것이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니겠소. 소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은은한 산삼 향기가 만복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부부의 머리칼을 어루만졌고, 아이들의 해맑은 노랫소리는 전설이 되어 만수산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벼슬보다 귀한 이름, 조강지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진짜 대장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름달빛 아래 영원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